이제 환자분들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묻곤 하거든요. 뭐 밥은 잘 먹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잠은 몇 시부터 몇 시 자는지, 꿈을 꾸지는 않는지, 자다 깨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묻는 건 운동을 하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운동을 안 한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농담처럼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운동의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의아한 표정을 짓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을 살피면서 몸 상태를 살피면서 체크를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짧거나 얕게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호흡증이라던가 이런 분들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연장선에서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공황의 상태에 빠지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뭐 숨은 그냥 누구나 잘 쉬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의외로 정말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우리가 왜 갓난 아이들이 누워서 편하게 배가 오르내리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하고 깊이 제대로 호흡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치료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나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호흡이 얕게 제대로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에 좀 답답함을 자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숨을 좀 자주 쉬게 된다던가 이런 케이스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만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서 쉽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은 공간이나 좁은 공간에 갔을 때 쉽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그리고 운동 부족,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호흡과 관련된 근육들이 잘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는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잖아요. 이런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호흡에 관여하는 이 가슴 부분, 흉부나 등 쪽의 근육들이 계속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쉬고 있으면 숨을 쉬면 굉장히 얕고 짧은 호흡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는 가끔은 내가 진짜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대인의 호흡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숨을 좀 잘 못 쉰다고 해서 큰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바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했을 때 장작에 불을 떼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연기가 자꾸 나고 화력이 약하고 제대로 불이 붙지를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에너지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쉽게 생각하면 자온 장작을 넣어도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산소를 제대로 넣어주지 못하면 그 좋은 것들을 먹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작만 잔뜩 넣고 불구멍 막으면 어떻게 되죠? 장작은 그대로 남아있죠? 오히려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것들이 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을 생각만 하지 숨을 제대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더 오히려 말단의 것을, 지엽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중요한 것은 이런 요인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즉,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생기게 난 후에야 우리 다양한 생물들, 고등생물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끝에 인간도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좋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때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제대로 세포들이 기능을 못 한다고 해서 당장 죽거나 큰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이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충분히 호흡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숨을 못 쉬지 못하고 우리 몸 안의 환경이
산소가 부족한 일종의 저산소 환경이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물론 각종 장기의 기능들도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역 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정말 숨을 제대로 쉬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걷기와 같은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을 권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긴장해서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이 잘 움직이지 못한다면 의식적인 이완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호흡에 필요한 몸을 만들 것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종종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하면 막 고급차, 비싼 차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보이차 중에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만큼이나 이런 유명한 체인점에서 마시는 커피만큼이나 그 정도 비용 아니면 그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보이차들이 많기 때문에 보이차가 아니라면 일종의 차 종류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차도 물론 각성작용, 카페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와 차의 카페인은 물질적으로는 어떤 카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 오늘 낮에도 식곤증 때문에 커피를 드신 분이 있을 텐데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장을 쥐어짜서 흐름들을 머리 위쪽으로 쭉 올려서 쉽게 생각하면 강제로 뇌를 각성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는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흐름들을 쭉 내립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내려진 흐름이 다시 마치 반발력을 타고 올라가듯 머리 위쪽으로 올라감으로써 머리를 좀 맑게 하고 각성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시소가 기울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을 밀어 올려도 올라가고 이쪽을 내려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쪽을 밀어 올리는 게 어떤 커피의 작용이라면 이쪽을 내림으로써 이쪽을 올리는 게 어떤 차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는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가 녹차도 있고 백차도 있고 덕거서 만든 덕금차도 있고 홍차도 있고 황차도 있고 보이차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제대로 잘 만들어낸 보이차를 권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래로 쭉 흐름들을 끌고 내려가는 힘이 보이차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긴장하고 뭔가 머리가 멍하고 늘 숨도 제대로 깊이 잘 쉬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커피로 억지로 각성시키는 대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뭔가 머리가 맑지 않을 때 따뜻한 보이차 한 잔을 드셔보신다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바라보는 인간 그리고 병이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어떤 드러난 병, 증상 그것에 초점을 둬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면 한의학은 그것이 생기게 된 어떤 흐름, 그것이 생기게 된 이유를 찾아서 그 흐름들을 조정하는 데 장점이 있고 관점을 거기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학에서 통즉 불통, 그러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말들이 한의학에서 어떤 흐름들을 중시하고 그 흐름들이 잘 소통되는 상황을 만들 때 사람이 병이 나지 않고 건강할 수 있고 또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 흐름들을 잘 소통시키는 것을 먼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한다고 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체해서도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감정적이거나 어떤 충격을 받아도 갑자기 기절하는 경우도 기의 흐름이 막혀서 체해서 오는 건데요. 이 체한다는 글자를 한자를 요즘 익숙치는 않으시겠지만 한자를 한번 보면 물숫자 옆에 이렇게 벨트, 허리띠를 의미하는 대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잘 흘러가다가 우리가 도로가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허리띠로 꽉 졸라매면 꽉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체한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들이 잘 흘러가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막힌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한다면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긴 무언가의 내면의 변화가 내 안의 흐름들을 변화시키고 막히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을 볼 때
왜 체했는가 이것들을 좀 살피는 편입니다. 뭐 음식을 먹어서 체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추워져서 몸이 움츠려져서 근육이 움츠려듦으로써도 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 모든 병이나 이런 것들은 이 흐름이 소통이 되지 막히는 데서 병이 생긴다고 봤을 때 저는 모든 병은 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하는 상태, 어떻게, 한약에서는 이 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체하면 답답해지게 되죠. 이 답답한 상태를 한약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답답할 울자거든요. 우리가 왜 우울합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답답함의 상태가 화가 나고 막 위로 타오르는 상황이 되면 우라가 되는 거고, 이 답답함의 상태가 에너지가 없어서 쭉 밑으로 가라앉으면 우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과 우울합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울자도 한번 한자를 보시면 이 어원이 뭐냐면요, 그릇에다 향기가 좋은 술을 담고 뚜껑을 꽉 닫아 놓은 상태, 이것을 울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소통이 되지 않고 답답한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많은 병이 이 우울증, 그리고 흐름이 체하는 데서 생긴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전통적인 어떤 한의학의 관점이기도 하고 실제로 현대인들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우울증은 가볍게는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것부터 제 생각에는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까지 이 우울증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 기전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밝히냐면요, 기울의 상태부터 병이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모든 것들이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순환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뭔가 정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울의 상태가 생기면 습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야영지에 가서 자고 나면 아침에 굉장히 찌뿌득하죠. 왜냐하면 습기와 차가운 온도에서 자고 나면 몸의 흐름들이 정체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흐름이 정체된 습의 상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그쪽으로 몰아붙이게 되죠. 그렇다면 흐름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압력과 열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흐름을 몰아서 이 수통이 잘 되고 흐름이 완전히 잘 개선이 되면 병이 낫게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이 스스로 잘 소통시키기 위해서 흐름을 몰아서 어떤 습열의 상태를 만들었음에도 풀리지 않으면 이런 습열의 상태가 이제 어떤 일종의 염증의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과일즙을 받아가지고 열을 가하면 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액의 흐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열이 몰리게 되면 체액이 정체되고 점점 그 농도가 짚어지면서 유형의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근육이 갑자기 뭉치면 담이 결렸다고 하잖아요. 그 담이 바로 그 담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유형의 물질들이 점점 더 소통이 안 되고 막히게 되면 그 담은 혈행의 흐름까지 막게 되고, 혈행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결국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유형의 덩어리들, 한의학에서는 적취라고 표현하는데요, 유형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덩어리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했을 때 뭐 혈액암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형암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덩어리 형태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게 양성이든 악성이든 어떤 덩어리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병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기의 흐름이 막히는 기울의 상태로부터 어떤 유형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적취의 상태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병이 중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그게 가벼운 병이든 중한 병이든 이 우의 상태를 풀어서 잘 소통이 되고 흘러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많은 병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보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감정의 불균형이거든요. 그런 감정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흐름들의 문제들을 잘 소통시키는 것, 이것이 한의학의 치료법이고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의 상태를 어떻게 풀까 하면은 뭐 한약에서는 침을 놓기도 하고 뜸을 뜨기도 하고 뭐 부항을 뜨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약을 써서 이게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우울의 상태를 풀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우울의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1차적으로 소화가 되기 쉬운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화라는 것은 우리 몸이 외부의 음식물을 내 걸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우울증의 상태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소화되기 힘든 음식들, 막 체력을 보한다고 해서 육류를 많이 먹는다던가 아니면 과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 우울증을 풀어내는 데 쓸 에너지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쓰게 되고 이런 것들 두 가지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우울증의 상태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가벼운 음식들을 조금 부족한 듯 먹고 몸을 좀 고루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울증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된장차입니다. 된장은 국이나 찌개를 끓여 먹는 거지 차로 마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식집에 갔을 때 이 미소국을 주죠. 그런 것처럼 한식 된장도 그렇게 연하게 차로 마시면 아주 좋은 이 우울증을 풀어내고 소화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이 있어요. 그 소설 태백산맥의 한 장면인데 어떤 마을의 어른이 꽉 체했을 때 민가에 가서, 그러니까 여음집에 가서 체했다고 하니까 그 여음집의 아낙네가 된장을 따뜻한 물에 풀어서 드립니다. 그것을 먹고 속이 풀렸다고 하죠. 된장은 이렇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속도 편안하게 하지만 그 특유의 향과 약성 자체가 물체된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공들여 된장차를 마시고 싶으시면 뭐 멸치 육수랄지 육수를 내서 거기에 된장을 연하게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쪽파라든가 실파를 올려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라면 저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때 옆에 그냥 된장을 연하게 풀어 가지고 조금 끓여서 연하게 해서 옆에 컵에 담아서 내곤 합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잘 체하고 어떤 우울증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잘 생기시는 분이라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커피나 다른 차를 마실 때 된장차를 한번 마셔보시길 권합니다. 식재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봄에 향이라든가 독특한 맛이 나는 것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적하는 일종의 독소들이 있거든요. 그 독소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계라든가 세포를 자극을 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부활시키는, 리프레시하는 효과들이 있지만 그게 너무 강하거나 우리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먹는 경우도 있고 데쳐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데쳤다가 우려서 또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가 잘 되는 것과 같이 양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독성을 일정 정도 중화시키거나 제거해서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원추리 싹 같은 경우도 옛날에 치면 한 뼘을 넘기 전에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뼘이 넘을 정도로 크게 되면은 뭔가 독성을 좀 더 갖추게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던 거고 또 좋다고 무조건 날 걸로 먹으면 단점이 뭐냐면 날 것은 익힌 거에 비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그 맛과 향은 즐기지만 실질적인 영양의 소화 흡수는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근데 뭐 가볍게 익혀서 너무나 무르다든가 이런 정도까지 간다면 맛도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먹는 거 뭐 두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데치는 정도에 따라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날 걸로 많이 먹는 것을 권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런 건 조금씩 즐기고 식감과 맛이 살아있고 향이 살아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맛도 좋지만 그것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성분들이 충분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드시면 탈이 납니다. 과식은 금물이고요. 즐기면서 계절을 즐기고 좋은 것을 취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머무시면 좋을 것 같고 봄에 먹는 것서 좋은 것을 여름에도 먹고 가을에도 먹어서 좋겠다고 냉동실에다 막 저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봄에 나는 건 봄에 즐기시고 여름엔 또 여름에 나는 걸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딸꾹질은 횡격막의 경련이잖아요. 딸꾹질이 잘 나고 잘 안 멈춘다는 분들은 평소에도 이 주변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많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가 이런 방법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진정시키고 또 호흡을 좀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등을 눌러주거나 등을 이렇게 롤러 같은 걸로 펴주면 횡격막이라는 게 결국은 또 척추 쪽하고 이어서 붙어 있거든요. 그쪽을 풀어주시면 오히려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을 놓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병적으로 너무 딸꾹질 하시는 분들에게 그 감꼭지 있죠? 감꼭지를 끓여서 먹기도 하는데 뭐 일반인들이 그 정도까지 딸꾹질이 먹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너무 딸꾹질이 심하면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호흡을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시험 보거나 뭐 발표 면접 보러 갈 때 우황청심을 먹고 간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속하는 거죠. 너무 심할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안정시키는 거고 아까 이제 딸꾹질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이제 센서가 좋은 기계에 비유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10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내 신경계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1이나 2 정도에도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큰 일이 오면 다른 사람들은 10처럼 받아들일 걸 나는 100처럼 받아들이니까 이제 오버가 돼서 감당이 안 되고 막 가슴이 콩닥대고 머리는 멍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 그렇게 되는 패턴들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들을 평소에 하는 것이 맞죠. 과하다면. 하지만 그건 너무 과한 상태가 아니라면 막 우리가 공황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가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다룰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내 장점이 되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공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먹어 산업화 이전 되기 전에 쉽게 생각하면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날 이제 그때는 저녁을 잘 먹었다고 해요. 왜냐면 사냥이나 채집을 해온 것을 이제 저녁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에 먹고 남은 걸 다음날 아침에 간단히 먹고 그 다음에 사냥이나 채집을 나가서 거기서 구한 걸 그 현장에서 먹고 남은 걸 가지고 와서 저녁에 풍성하게 먹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농경사회가 되고 우리가 모여 살기 시작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된 거죠. 늦은 시간에 많이 먹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영양은 결핍되고 열량만 남은 것들을 많이 먹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게 적당히 먹었던 데 적응이 됐는데 필요없는 열량이 왕창 들어오니까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뭐 비만이든 대사증후든 이런 걸로 이어짐으로써 병이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제대로 활동하고 제때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렇게 막 공복을 유지하는 게 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는 중년이 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막 90, 100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젊은 사람들 아니고 20대, 30대 대사가 활성할 때가 아니고 40, 50대부터 이제 대사율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연료를 좀 줄여두는 게 좋죠. 연료를 많이 공급하면 난로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장작만 많이 들어오면 남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니까
뭐 간헐적 단식이나 공복감을 좀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년 이후의 삶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먹는 거, 뭐 한 숟가락 남겨라, 이런 것들, 소식이나 어떤 주기적인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때 필요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라이프 생활 스타일상 외식 많고 과식하고 야식 먹고 이런 사람들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주기적으로 단식이든 공복 시간을 오래 갖는 것들을 통해서 한 번씩 리프레시 시켜주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에 과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적당량 드시는 분들이 굳이 막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식생활이 너무 엉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생기게 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무던해졌죠. 뭐 아무리 붐비는 지하철을 타도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을 몇 명 보기 어려운데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잘 가지 않았고, 조금 밀리는 공간에 가면은 누구나 다 마스크를 끼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잊혀졌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이 고생했지만 지금도 물론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이제 또 다시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보다는 어떤 독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계절성 감기에 걸리고 난 후에 감기가 자꾸 반복되고, 그리고 급성기를 지났는데 어떤 남은 증상들이 한 달, 두 달이 가도 그치지 않아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몸살기가 계속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에 뭔가 걸린 느낌들, 가래가 끼고 기침을 해서 주변에 또 힘들고 나도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대증약들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경우인데요.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없애는 것은 대증약이 빠르고 효과적인데, 내 몸이 좋은 흐름들, 그리고 어떤 증상이 생기고 있는 병증이 생긴 그 부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또 서양의학의 어떤 대증약들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들이라든가 몸 안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한의학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독감이나 일반 감기 환자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코로나 그 후에 후유증을 남는 경우를 보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병에 감기나 뭐 코로나나 독감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당장 며칠 동안은 보통 대증약을 먹게 됩니다. 열 나면은 뭐 해열제를 먹게 되고, 뭐 염증 반응들이 있으면 소염제를 먹게 되고, 기침을 가래 있으면 진해고담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약물들을 처방받을 때 대부분 이제 위와 관련된 약을, 위장약을 같이 처방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대증 약물들, 특히 소염제나 항생제 계열 때문에 위장의 기능이 좋아지지 않고 그것이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계셨어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감기를 앓고 코로나를 앓고 이런 후에는 우리가 그 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좋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평소에 쉽게 아팠던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거나 과거에 안 좋았던 증상들이 다시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다 낫고 났는데 뭔가 이렇게 의욕도 안 생기고 입맛도 없고 피로가 가시지 않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왜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머리가 멍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증상들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각자 케이스에 맞게 치료를 해드리면 잘 회복이 되고, 1차적으로는 이제 생활에서 가능한 조금 쉬면서 잠을 조금 더 잔달지, 아니면 음식을 좀 적게 먹지만 고루 잘 챙겨 먹는달지, 이런 방식을 취하면 잘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이런 독감과 같은 이런 질병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한의학의 역사를 보면 의서에는 온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온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감기와는 다르게 어떤 이상 기후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고열이라던가 어떤 전염이 되는 병에 걸리는 것들을 의미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온병의 치료에 있어서 한약에서는 주의할 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독한 약들을 쓰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병이, 전염병이 돈다는 것은 어떤 우리를 둘러싼 환경, 특히 기후가 이상해졌기 때문에 생기고, 이런 이상한 환경에 처했을 때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면역 기능이 약해진 사람, 한약에서는 이제 정기가 약하다고 하는데요. 약한 사람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준열한 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독하고 강한 약을 쓰게 되면은 병을 낫게 하려고 약을 썼지만 사람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사람 자체의 어떤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이겨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강하지 않은 몸을 회복시키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외부 환경과 우리 내부의 면역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병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과 관련해서 한약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되게 안개가 낀 숲을 3명이 지나왔는데, 3명역에 셋 다 병이 났는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조금 앓다 회복했고 한 명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일화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죽은 사람, 병이 심해져서 죽은 사람은 공복인 상태로 그 안개 끼고 차가운 숲을 지나왔고, 두 번째 조금 앓다가 회복한 사람은 미음을, 그러니까 가벼운 죽을 먹고 그 숲을 건너왔고, 세 번째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은 술을 한 잔 마시고 숲을 건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술을 마시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한습한 환경이었겠죠. 안개가 낀 숲을 지나왔으니까 차고 습한 환경을 지나오는데, 술을 한 잔 마신 사람은 혈행의 순환이라던가 체온이 올라가서 그런 한습한 환경으로부터 덜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뭐라도 좀 먹은 사람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버텨낼 수 있었을 테고, 공복인 사람은 어떤 한습한 환경에 처했을 때 내 스스로 그 환경에서 일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나서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어떤 일화의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도 아까 술을 마시는 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전에 서양에서도 로마의 병사들에게 유행병이 들거나 했을 때 와인을 지급했다, 이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체온이라든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어떤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에서는 이처럼 외부의 나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나쁜 것, 그러니까 병이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의학적 용어로는 부정거사라고 표현을 해요. 정기를 돕고, 삿된 기운을 없앤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렇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을 함과 동시에 어떤 염증이라던가 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어떤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도 실제로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어떤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방식을 동시에 취했을 때 치료가 효과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어떤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운다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건 음식과 충분한 수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환절기도 되고 병을 앓고 난 후에 내 좋은 흐름들을, 좋은 에너지를 회복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에게 한 가지 권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삼계밥입니다. 삼계탕은 많이 들어봤는데 삼계밥은 좀 어색하시죠? 삼계탕의 어떤 건식 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한솥밥이고요. 인삼과 닭고기,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일종의 은행과 같은 그런 견과류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한솥밥을 잘 지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그리고 삼과 닭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 기운도 얻고 소화도 잘 될 수 있어서 어떤 병 이후에 회복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삼계밥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아이처럼 소화 능력이 너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삼계밥을 삼계죽의 형태로 응용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